손바닥 농부가 비료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 몸담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키운 작물이 다른 집과 비교해서 초라하니 비료부터 배운 겁니다. 전업농을 하든 텃밭농을 하든 모든 분들이 꼭 저처럼 이론부터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료 공부하면 무엇보다 화학기호를 보아야 하니 어떤 부분은 그것부터 머리에 지가 날 수 있습니다. 비료,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하실 분은 제 영상 4번 채널에 부족함 없이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최대한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영상이 바로 질소 비료에 대한 본 영상입니다. 질소는 비료, 즉 작물이 필요한 영양소 17가지 중에서 농부가 주는 영양소, 즉 비료는 왕입니다. 가장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복합 비료에서 질소 없는 비료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흔히들 비료의 혁명이라고 하면 바로 이 요소 비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용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혁명적인 비료에 요소라고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소의 요자는 오줌 요자입니다. 작물에 오줌을 주었을 때의 효과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야 요소 비료를 필요할 때마다 주지만 화학 비료 사용을 꺼리는 분은 오줌을 삭혀서 주면 같은 효과입니다. 으악, 그 질이 나는 오줌을 어떻게 주어? 라고 한다면 유기농은 못합니다. 유기농에서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는 바로 이러한 동물이 배설한 것이나 동식물을 썩힌 것이니까요. 물론 작물에게 빨리 흡수되는 것은 화학 비료인 요소이고 오줌은 늦게 발현되죠. 주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 한 줌 뿌리는 것을 오줌으로 환산하면 아마 몇 바가지가 될 겁니다.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로 꼭 요소만 내는 건 아니죠. 유한이라고 하는 것도 또 구하기는 어렵더라도 무슨 질소, 질산 뭐뭐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도 다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그중 질소 비료 하면 누구나 요소 비료를 떠올릴 정도로 대표격이고 질소 함량도 가장 높습니다. 함량이 높다 보니 옛날 저처럼 비료 많이 주어 작물 죽이는 것도 아마 요소 비료를 많이 줘서 죽인 사례가 가장 많을 겁니다. 질소의 효능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세포의 원형질의 주 구성 성분이며 식물체 내에서 탄소, 산소, 수소 등과 결합되어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단백질을 이룹니다. 이외에도 엽록소, 효소, 호르몬 등과 같이 식물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농부가 공급하는 비료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 중에 왕입니다. 이 골치 아픈 것 다 있고 무조건 잎이나 줄기가 자라는 데는 이것 없이는 안 되니 작물을 심고 초기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니 이때 질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키우는 작물이라도 초기에는 잎이 많아야 그 잎에서 만든 광합성으로 열매를 거니 초기에는 줄기와 잎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광합성 일꾼이 많아집니다. 비료 중에 가장 속발복이 있고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도 질소이니 이건 자주 주어야 합니다. 처음 밥 만들 때 주었다고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밭에 뿌린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료 포대 속에 들어있는 것도 포대가 열려져 있으면 증발하는 것, 녹아내리는 것, 이런 것 생길이 다른 비료 포대는 열어두더라도 질소 든 비료는 꼭꼭 싸매야 합니다. 우표를 줄 때도 질소와 가리를 중심으로 주는 것도 이미 준 것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질소 다음에 가리도 이동이 빠르고요. 이때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땅에 뿌리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원래 있었던 친정인 공기 중으로 갑니다. 질소 비료의 대명사 요소 비료는 모두 물에 잘 녹으니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비료를 주고 묻어야 합니다. 질소를 주면 작물은 큰 게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죠.
잎 채소는 물론 열매 채소나 과일나무에게도 초기 성장에는 이 질소가 꼭 필요하지만 작물이 성장하였는데도 더 커지라고 계속 많이 주면 작물은 좋아하지만 농부에게는 나쁜 결과가 옵니다. 식물은 계속 성장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종족 보존이나 번식을 위한 것은 2차 본능입니다. 그러니 꽃도 잘 안 피우고 열매도 잘 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비를 주더라도 초기에는 질소를 많이 주지만 열매 맺고 비대할 시기에 가까우면 질소는 줄이고 대신 가리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우비로, 전용비료, NK 비료보다 이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죠. 여기 질소의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죠. 작물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는 이 질소 비료가 오히려 방해됩니다. 여기처럼 참외도 암꽃을 잘 피우지도 또 수정 개실도 잘 안됩니다. 무조건 싱싱하게 자라 덩굴만 무성해집니다. 비단 참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작물이 그렇습니다. 질소분을 심하게 많이 주면 있던 열매도 떨어뜨리고 막 자랍니다. 1년생 초본식물은 올해 안에 종족 번식을 해야 하니 생을 마감할 때는 열매를 달지만 과일나무는 수백 년이나 살아가니 올해 열매를 달지 않아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를 떨어뜨리고 마구 자랍니다. 과일나무 꽃은 피었는데 과일이 다 떨어졌다면 이런 것이 한 이유일 겁니다. 열매도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비대에는 질소가 필요하지만 열매가 익어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습니다. 질소 비료를 주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주는 즉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자라면이 자연 단단하지를 않습니다. 속빈 강정이다 보니 결국 병균 침투가 잘 되죠. 병에 약합니다. 그럼 해충피는 어떻냐고요? 해충들도 줄기나 잎에 질소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병균, 해충은 모두 표적이 됩니다. 탄저병, 역병 모두 잘 노는데 경험적으로는 백합과나 박과작물에 잘 노는 녹염병이나 과수잎에 오는 괄반병에는 오히려 질소 살포가 도움이 됩니다. 질소나 마그네슘이 염소 요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괄반병이 오면 마그네슘이나 질소 섞여 치료약으로 방지하면 도움이 되더군요. 어쨌거나 필요한데 주어도 과함도 부족함도 없이 알맞게 주어야 합니다. 과하게 줄수록 잎이 진녹색으로 되고 적으면 잎이 연하게 부족하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것도 아랫잎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이면 열매가 달려 있어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비료 여러 영양소 중 질소, 인산, 가리는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지 어느 한순간에라도 전혀 필요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화학비료를 주든 유기질 비료를 주든 작물에 질소 성분을 줄 때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주면 질소 비료를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질소 비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한 표입니다. 앞에서 말한 순기능을 뒤집으면 역기능이 된다는 생각으로 잠시 보고 질소 비료를 사용할 때 유념하면 질소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